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낯선 말들이 쏟아졌고 그 앞에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소리. IMF.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정부가 부도났다는 얘기는 모양인데. 말 그대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의 순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한테는 그냥 완전 날벼락이죠, 뭐. 이전의 생활과 다르게 완전 정말 박살이 났거든요. 외환 위기로 초래된 IMF 시대.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을 맞이한 것이다. 모든 걸 바꿔놓은 국가적 경제 위기. 그러나 누구는 위기를 극복해내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국가가 어려운데 내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놓읍시다. 어두운 터널과 같았던 그 시간들을 함께 통과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IMF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경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외환위기로부터 조기 졸업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호랑이. 우리나라는 5, 6년 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씩 증가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90년대 중반 한국은 잘 사는 나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00만 대를 넘어섰고 95년 이후에는 해외 여행객 수가 연간 4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다. 우리는 드디어 세계 10번째 수출 대국으로 성장. 연간 수출액이 1,360억 불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처음으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87년부터 IMF 이전까지 96년까지는 초호황, 계속 고속 성장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할 줄 알았죠. 1990년대 초반 한창 성장가도 위에 있었던 그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해외 그때 그 근로자들 해외 많이 나갔잖아요. 3년 동안 갔다 왔죠, 제가. 돈이 조금 모아진 걸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굉장히 수입이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뭐 현금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물건을 가져가고 그랬으니까 제가 연 매출이 한 60억 정도 됐죠, 그때 당시. 이제 건물도 좀 사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때는 뭐든지 다 잘 됐으니까. 1983년도에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첫 출근할 때 곤색 양복에 하얀 셔츠 그리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정말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앞으로의 미래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편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급여 소득도 안정이 되어 있는 직장이고 그 당시에 그 근무를 할 때 보면 고객님들께서 사위를 삼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진짜 시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핫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80년대 후반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5%에 이른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건설 사업을 하셨어요. 예전에 유행하던 그 갓그랜저 차가 있어요. 옛날 그랜저 차가 제일 좋은 차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되게 정성스럽게 항상 청소하시던 모습 같은 게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저는
약간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항상 놀러 다니면서 연극이나 공연 같은 거,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여주셨었고 좀 유복하게 생활을 하면서 뭐 당시에 어떤 유행했던 중산층적인 코드들이 좀 있었거든요. 콘도 회원권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막 콘도를 빌려서 여행을 다녀요. 다 같이 어디 놀러 가면 항상 백화점에 가서 뭐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경험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호황기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1997년 11월 갑자기 닥쳐온 외환 위기라는 현실. 연매출 60억을 올리던 공장에도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험 한 건이 500만 원짜리가 부도가 딱 나더라고요. 저는 뭐 IMF가 뭔지도 몰랐어요. 전혀 뭐. 오직 일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한 장 나오부터 계속 부도가 나는 거예요. 다니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퇴출되는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고요. 사실 그 안정된 직장, 평생 있었던 직장, 중간 정도의 그 순위에 있는 BRC 비율을 가지고 있던 은행도 이렇게 퇴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앞으로의 생계,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충격이나 충격적인 거라도 그 감히 그만큼을 범접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무너지며 어린아이에게도 아픈 기억이 남겨졌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여러 가지 좀 단상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집에 학교 끝나고 왔는데 그 밖에서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뭐 전기세가 어쩌고 저쩌고 뭐를 안 냈다, 관리비를 안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경비 아저씨가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뭔가 탄식이 들리면서 갑자기 집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전기를 끄는 거예요. 저만 집에 혼자 있고 어머니도 일을 나가셨던 상황이었는데 해가 점점 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슈퍼 계단에 앉아서 그 해가 계속 지는데 엄마가 오는 걸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날이 되게 망한 날처럼 강력하게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아예 그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너무 좁은 빌라였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계속 하셨던 말이 여기에서 우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거다. 그 임시로 계속 거주하는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IMF 이후에 임시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IMF 외환 위기, 우리 삶에 충격을 던지며 시작된 경제난. 우리 경제는 어디서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세계 시장에서부터였습니다. 1997년 여름,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가장 먼저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불길이 동남아시아 곳곳으로 번졌고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사실은 동남아에서 태국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던 거죠. 이유가 있는데 94년 1월에 중국이 폭력적인 위안화 절하를 합니다.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달리 말하면 동남아 시장의 수출 경쟁력이 완전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투자를 동남아 시장에 했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고 동남아 수출이 무너지면서 이탈이 더 가속화됩니다. 겉보기에 여전히 화려해 보였던 한국.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영향을 받으며 위기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외환위기가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은 아주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전조 현상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96년부터 경상수지라는 것이 적자가 됐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경상수지 적자. 96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더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빚을 내서 해외에 공장을 짓고 실적이 나지 않으면 빚을 더 늘려갔죠. 기업들이 과도한 빚을 내가지고 과도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과도한 빚이 바로 달러 빚입니다. 종금사나 우리 은행들 입장에서 외화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달러 금리가 훨씬 낮았어요. 그리고 국내 금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 낮은 금리로 달러를 빌려와서 높은 금리로 국내에 대출을 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주면 단기 금리가 훨씬 싸고 장기 금리가 비싸니 또 마진이 많이 남는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치솟으면 갚아야 할 달러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부담은 없었던 걸까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인 거예요. 1달러에 800원이 페그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금사나 은행에서는 달러 자금을 엄청나게 단기 외채로 많이 빌려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 대출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 기업들이 무너졌잖아요. 파산이 이르렀잖아요. 연초부터 한보그룹이 부도되고 진로그룹이 부도되고 기아그룹이 부도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쇄 부도가 나고 95년, 96년에 들어왔던 외국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당연히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죠. 외국 금융사들이 빌려준 달러를 빠르게 회수하기 시작했고 달러가 귀해지자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97년 11월에) 이르자 800원을 유지해야 할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억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러에 800원 팩을 시켜놓으니 외환당국이 나서게 된 거죠. 외환당국이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외환보유고가 사실 바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할 수가 없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나서 국가 부도가 나겠다. 기아나 한보나 그 기업이 부도나는 것처럼 국가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날 돌아오는 외채를 만기가 돌아오는 걸 갚지 못하면 그냥 부도가 나는 겁니다. 97년부터 98년 4월달 이 정도 수준까지 보면 외환보유고 소진된 게 한 185억 달러, 외환당국이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돈이 185억 달러에 달합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1997년 11월 21일 밤 정부는 국민 앞에 발표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구멍이 있었어요. 이제 IMF가 당신네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하니까 실제 하는 장부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훨씬 적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정부는 뭐 11월 초만 해도 300억 불이다 이랬는데 11월 말에 쓸 수 있는 기준으로 하면 100억 불도 안 됐어요. IMF가 한 얘기가 나중에 협정문에 키워드가 뭐냐면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그 통계 투명성도 부족하고 재벌에 얼마 꿔줬는지 이런 데 대한 투명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투명성, 트랜스페어런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나라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담화문. 대통령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비교적 순탄하고 빠른 성장 과정을 걸어왔지만 이와 같은 고도 성장 그 자체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주도의 공업화 전략이 불가피했으며 이에 당사자의 반발을 의식하여 보다 가감한 계획에 주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로부터 약 2주간 IMF 측의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IMF의 판단에 따라 지원액과 그 절차가 정해지는 것이죠. IMF 측에서 이제 마지막 협상을 한 2주 정도, 열흘 내지 2주 정도 하는데 중병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가 그 중병 환자를 진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얼마나 골절이 생기고 피가 안 도는지, 이게 IMF가 위기를 초래한 것도 아니고 그건 종합병원 의사처럼 중병 환자가 왔는데 진단할 틈도 없이 부랴부랴 처방을 내린 게 IMF라고요. 97년 12월 3일 우리 정부는 IMF가 제시한 모든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1차 합의를 합니다. IMF는 한국의 이행 과정에 따라 약속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그런 입장은 또 다른 조건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시점. 이때 IMF가 요구한 각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유력한 새 후보한테 IMF 협정이 맺어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각서를 써라. 협정 내로 충실히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그래서 이회창 씨도 각서를 쓰고 이인재 씨도 각서를 썼는데 기록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냥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역지사지에서 제가 채권자라면, 제가 IMF라면 도로 받을 수 있을까? IMF 경험으로는 라틴 아메리카는 여러 번 외환 위기가 일어나지고 여러 번 했는데 제대로 못 받은 적이 많거든요.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겠는데 우리가 그전 같으면 계속 집권당에서 당선이 되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처음으로 당선될 것 같다는 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IMF 측도 알 수 있죠. 12월 18일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에 환호하던 순간도 잠시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날 전체로 350억 불을 이제 구제금융을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일 사이에 환율이 또 몇백 원 올라서 1,500원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DJ는 당선자지 취임하려면 2달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요. 2차 구제금융, 크리스마스 날 발표된 2차 구제금융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G7들이 전부 지원해 주겠다. 그게 2차 구제금융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중은행에 얘기를 해서 단기부채 만기 연장되는 거를 좀 쉽게 되도록 설득을 하겠다. 실제로 미국에 이제 경제사절단을 보내고 당선자로서 외교를 활발하게 했다고요. 최악을 면한 거죠.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IMF의 조건들을 직접 감당해야 했던 국민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건들은 정말 강도가 높았고 가혹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IMF는 긴축 정책과 고금리,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시장의 정비,
노동유연화, 그리고 시장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고금리 정책이 가지다 준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가게나 기업이나 모두 빚이 많았거든요. 이 고금리 정책이란 말은 그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긴축 정책을 요구를 했는데요. 재정 정책을 못 펴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초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량 실직이 발생했으니 제대로 그들의 삶을 보살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아주 굉장한 삶의 고통에서 아주 장기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 속에서 출범한 새로운 정부. 당선 2개월 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날. 대통령의 자리는 누구보다 이 위기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우리는 당면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IMF 한파로 시작된 1998년. 하루에 도산하는 기업 150개 이상, 하루 10,000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가상 최대치인 3,300여 개 기업이 도산했고 실업자 수도 지난 2월에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도를 막지 못해 도산한 사업가, 일자리를 잃고 절망한 직장인, 생존을 위해 버텼지만 끝내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완전히 건물까지 넘어가고 이런 거는 아마 98년도 중순쯤이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실질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솔직히 제가 잠자다가도,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잠자다가도 그냥 확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막 여기서 부도가 나니까 부도 맞은 사람들이 완전히 아주 인간 이하로 변한 거예요. 악랄하게 하는 거죠. 네, 엄청나게 악랄하게 했죠. 돈을 받으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실금융 회사는 IMF 합의문에 포함된 조건. 하지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행이 퇴출된다는 그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었었고 전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1,47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퇴직급여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더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받지도 못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어서의 생활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가정통신문을 아이가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급식 무료 신청서였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 보니까 아빠가 근무했던 은행명, 뭐 직위, 성명, 뭐 이런 것들을 또 기재하게 돼 있었어요. 아이가 막 울면서 그걸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아이들이 니네 아빠 은행 망했다며 그러고서 놀리더랍니다. 아빠가 충분히 너희들 밥 먹을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그냥 너는 공부만 조금 그냥 해라. 이렇게 하기도 좀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취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있는 분들이 사실은 손꼽았습니다. 말 그대로 비참한 생활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절망으로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다시 삶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생활의 미덕이 우리 국민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돼서 헌 책방 거리도 IMF 한파 속에 호황을 누리는 곳으로 등장하는 등 돈 셀 틈 없는 생활 태도가 우리 일상 곳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물자를 절약하고 외화 낭비를 막자는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작은 실천들이었죠. 그리고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위기 극복에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도 났다는 얘기는 모양인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게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러자 매일 이제 열심히 텔레비나 신문을 봤어요. IMF가 터지게 된 원인, 달러가 고갈된 원인 쭉 분석을 하는데 연간 금을 수입하는데 60억 달러가 들더라고. 모든 공업용 쪽에 기계에도 많이 들어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당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애기 돌반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행사하면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금반지 하나로 나라 경제 살립시다. 그 구호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모두 깜짝 놀래요. 과연 그걸 개인이 흔쾌히 내겠는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새마을 부녀회 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당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 사회 분위기가 막 부도가 나고 막 계속 안 좋은 보도들이 나니까 급박한 거죠. 전국 순회를 하면서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시도회장님들한테 전화를 막 하고 전국에다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맞다. 이번 기회에 우리 새마을 부녀회가 나라를 한번 살려보자. 나라가 망하는데 개인 잘 살면 뭐해? 그런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전국적인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보기로 했죠. 금 모으기 전국대회, 나라 경제 살리는 전국대회를 하자. 시군구 회장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요. 근데 이분들이 다 서민 출신이거든. 자기 집에는 행운의 열쇠 없어. 그럼 어째야 될까? 시장 군수 찾아가요. 그분들도 흔쾌히 그냥 기부를 했어요. 국회의원들, 뭐 새마을 쪽에 지부장, 지회장, 남성들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갖고 들고 온 거야. 금이 나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 몰랐어. 뭐 코끼리, 돼지 막 이런 요만한 동가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놓고 애기 돌반지는 막 너무 바닥에 쫙 깔렸고 서울부터 인천, 경기 쭉 차례대로 나와서 줄줄이 넣어요. 외신 기자들, 우리나라 기자들까지 후레쉬를 터뜨릴 거 아닙니까? 그 열기가 12월 10일 겨울인데도 후끈후끈했어요. 막 뜨거웠어. 막 번쩍번쩍하고 전부 금이니까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그 한 자리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도록 모였어요. 그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날 모인 걸 가지고 중소기업청장한테 그냥 드렸어요. 이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빨리 이걸 가지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 소식은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후 전국의 작은 단위까지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대회는 시군 단위까지 하고 이게 읍면동담회 리통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IMF 극복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 아주 골짜기에 그 지역에 금모기 때문에 갔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수건에다가 자기 금부치를 싸가 손에 꼭 쥐고 땀이 손수건에 다 붙었어요. 그런 농협 창고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니까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 금은 어쨌거나 금은보화 귀중한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흔쾌히 괜찮아. 나라부터 건져야지. 내놓을 수 있는 그 국민들의 국민성, 그건 아마 우리나라만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금이어야 했던 이유. 수출했을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래는 금 100kg 이상부터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떠올린 것이 집집마다 있을 법한 한 돈짜리 아기 돌반지였죠. 이 반지 26,000여 개를 모으면 금 100kg이 되고 바로 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당시 금 한 돈의 값은 35달러. 금 1톤을 모아 수출하면 1000만 달러를, 1000톤을 모은다면 100억 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죠.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린 건 한 보석 감정사였습니다. 1976년부터 보석 감정 일을 해온 김평수 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이 업에 있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업계에서 금을 모아서 얼마가 됐든 간에 달러를 들여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용으로는 국민들의 어떠한 금을 위탁받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KBS 기자분께서 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KBS와 함께 금모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건데요. 당시 취재를 나왔던 방송국 기자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껏 간직하고 있는 그때의 기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합의서죠.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서. 98년도 1월에 각자 역할 분담에 대한 충실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한 내용입니다. 방송공사는 홍보, 주택은행은 모금 창구, 주식회사 대우는 수출 역할, 고려아연은 정년, 귀금속업계 저는 상황실과 추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은행으로 가져온 금을 감정하는 감정사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전국의 은행 지점에는 인근에 사는 감정사들이 배치됐고 그 자리에서 금을 감정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인 지점이 100여 군데가 되는데 100명 이상의 어떤 감정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정사분들은 국민들께서 위탁하신 금에 대해서 함량, 중량을 체크해서 옆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었습니다. 침석 기법이라고 해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감정 기법이 약식이지만 있습니다. 앞에 놓인 돌이 첨석이라는 돌입니다. 여기서 순금 18K, 14K 금의 금 함량을 판별하는 방법. 14K부터 차례로 첨석에 문지릅니다. 그 위에 용액을 뿌리면 18K 금 이하는 흔적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많이 없어지죠. 이런 방식으로 즉석에서 금을 감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정사분들이 자기 사업체에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류하고 주택은행에 와가지고 감정을 업무가 끝낼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서 추진위원들이 자체 자금을 그때 당시에 2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감사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여하셨던 감정사 사장님들께 전부 다 드렸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약 35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던 금모으기 운동. 온 국민의 마음이 단단하게 한데 모였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저희 집 가보로 물려주려고 기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한자리대 받은 돌반지 가지러 왔어요. 그때 당시에 김소환 주기경님, 조교사의 송월주 스님, 김대중 대통령님, 이호 여사님,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까지 너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적이었다고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깜짝 놀랐고요. 많은 유명인들도 함께하며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TV를 본 해외 동포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동포가 금 2돈하고 IMF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사연을 적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위성 방송을 보고 금모으기를 보고 참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성의가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볼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볼 수 있도록 코팅을 해놨습니다. 금을 다루는 업계에서도 많은 금을 내놓으며 동참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50여 년간 한자리에서 보석상을 하고 있는 정창화 씨. 금모으기 운동 당시 매장 진열장의 금을 모두 기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한 2,000돈 정도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을 다 몽땅 돈을 떠나서 금을 전량을 다 내놓은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보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바보 같다는 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찬반이 다 있었어요.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보석상. 바쁘세요? 실향민이었기에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한경남도 함흥이고 저희 집사람은 해주예요. 해주. 그래서 6.25 때 피난 나왔어요. 여기에.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금모으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죠. 뭐 진짜 6.25 같은 그런 쪽까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한 거죠. 6.25 때는 말도 못했어요. 어쨌든 간
저는 6.25를 겪었기 때문에. 하지만 금을 몽땅 내놓겠다는 쉽지 않은 결정.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생각을 했죠. 본업인데 근데 이제 애들 교육도 아직 남아 있었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날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난 그 대답을 따르겠다 했죠. 매스컴을 타니까 이제 집안 어른들이 니네 뭐 해 먹고 살 거냐 뭐 막 난리도 아니시죠. 걱정하시느라고. 저희가 만약에 돈 그거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금고에 있었다면 못 내놔요. 근데 물건이기 때문에 살아가면 또 해놓으면 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데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후회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했어요. 애들도 엄마 아버지가 했으면 잘했다 그러고 항상 뿌듯했어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금을 다 내놓고 뿌듯한 미소를 짓는 부부. 의정부 시민으로서 금을 많이 이렇게 내놨다고 감사패를 저를 줬어요. 직원들 다 모인 가운데서 제가 강당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데서 이거를 저를 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죠. 네. 온 국민에게 큰 감동을 전해준 부부. 금 모으기 운동을 지켜보는 것 자체로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모두 동네 엄마들이 줄을 서서 다 웃는 얼굴이에요. 다 일심동체로 너무 좋게 하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들이 다 건금절약해서 금 한 돈이라도 해놓은 거잖아요. 진짜 이 서민들은 한 돈, 두 돈 뭐 기념으로 받은 거 다 이렇게 쌓아놨던 거 아낌없이 와서 다 내놓으면서 기쁜 얼굴로들 너무 좋았어요, 저희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전할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네. 3개월 만에 금 270톤 이상이 모였습니다. 약 1조 7천억에 달하는 금액. 이 돈은 외채를 갚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면서 서민들은 목숨과도 마찬가지인 금을 내놓고 그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러면 실제로 보면 국가 부도 위기를 벗어나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다른 나라 같았으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실직에 내몰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랬으면 금모으기 운동이 아니라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세계 언론들 그리고 또 세계 경제 기구들이 우리나라를 달리 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무렵 정부는 또다시 외채 협상을 위해 뉴욕으로 협상단을 보냈습니다. 외채를 빌릴 수 있을까를 염려했지만 결과는 성공. 금 모으기 운동이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외채 협상을 갔다 와서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민간 자발주도로 우리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이렇게 수출하는 거 봐. 절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돈을 빌려주는 분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금 모으기 때문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외국의 민간 금융기관들, 우리나라에 꾸어준 금융기관들이 만기 연장을 해줄까 말까 할 때 이런 금 모으기 운동 뉴스를 보면은 뉴스가 국내만 난 게 아니라 이게 신기하기 때문에 외국 주요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 틀림없이 만기 연장해도 이걸 꾸어준 돈을 갚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입체적인 다각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된 이후 환율 급등이 점차 멈추고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도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더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대규모 개혁을 시도하는 계기로 삼았죠. DJ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IMF에서 요구한 거대로 하지만은 플러스 알파로 더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그 내용으로 4대 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의 민영화,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 조직 개편,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노사 간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 150억 달러 외자 유치에 성공했고 국가 신용 등급은 투자 적격으로 올라갑니다. 노력의 결실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미셀 강드시 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척 밝았습니다. 이때의 기대감으로 우리는 IMF 조기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산업이 조선, 특히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얼마든지 시장만 좋아지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또 미국이 그 당시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빠르게 수출을 회복하고 그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하면서 우리가 IMF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10%까지 튀었거든요. 또 수입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또 수출은 증가하면서 2001년 8월에는 우리가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네. 마침내 찾아온 그날. 지난 97년 IMF로부터 차입한 144억 1250만 달러 중 상환하지 않은 1억 1118만 달러를 모두 갚았습니다. IMF 체제가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철한 총재의 결재를 근거로 곧바로 IMF에 텔렉스를 보내 IMF가 지정한 은행들의 외환을 입금하고 입금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지난 97년 당시 39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날 현재 990억 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계획보다 3년 앞당겨 경제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외환 위기 극복 이후 20년이 지난 날, 외환 위기가 지나간 자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오늘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IMF 위기를 불러왔던 대외 건전성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18배 늘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습니다. 수치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빈부격차와 실업, 비정규직 양산 등 외환 위기가 남긴 내부 모순이 사회 곳곳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위기라는 폭풍은 지나갔지만 우리 삶 속엔 여전히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마민지 감독. IMF 외환 위기를 겪은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첫 장편 다큐멘터리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시간에 교수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한국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사건 내지는 어떤 현상 같은 게 있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네, 저는 그때 IMF 외환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면은 이게 이미 다 종료되고 지나간 어떤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왜 너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고, 저도 왜 그럴까? 나한테 왜 이게 되게 크게 와닿았을까? 이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청소년 시기에 겪었었던 어떤 IMF 외환위기 이후의 여파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제가 스스로 언어화가 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감정적으로 되게 큰 약간 응어리처럼 안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IMF 연위기가 나한테는 제일 큰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바로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전과 후가 교차되는 영상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는 가족들. 저희 어머니께서 1년에 테이프 하나씩 찍어서 20살 될 때까지 영상을 찍어서 선물로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이 됐었던 게 IMF 외환위기로 날짜가 찍혀 있고 그 이후에는 촬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말해야지. 사랑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으로 남은 자개장롱. 특별한 의미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자개장이 지금 한 세트만 있는데 원래 이게 3개의 장이거든요. 다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어머니가 되게 아끼시던 자개장이어서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그 가족 그 관련된 것들만 다 넣어놨거든요. 어머니가 찍어주셨던 사진 앨범 전부 다 사진 앨범이고 막 일기장 모아주신 거 막 이런 것들 다 넣어놨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좀 보지 않을까. 다큐멘터리가 개봉한 해는 IMF 외환 위기가 일어난 지 20년이 되던 해라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국가적인 위기 극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 가족은 아직 극복되지 않은 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우리 집은 IMF 때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고 나서 관객들을 만났는데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좀 다 같이 우리도 IMF 때 힘들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도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15년 이상 다니던 은행에서 퇴출됐던 35살.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직장 생활도 했고 자영업자로 고군분투하기도 했습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온 지금 그는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명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재무에 대한 강의를 하는 금융 강사로 지금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돕는 프로그램. 금융 전문가로 재취업한 후 그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퇴직을 한 후 이 강의에 더욱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바로 자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시면 사후관리까지 진행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었던 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되어봤고 금융의 모든 분야를 경험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거기서 갖춰진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갈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 항상 여러분들께 상담도 해드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좋아서 감사 인사는 물론이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과정에 보면 살려주세요 또는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그 또한 경험했던 고통입니다. 힘들었던 만큼 극복해온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 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뒤에 어렵게 가려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 역량, 업무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것이 제 인생에 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이라 불리며 닥쳐온 외환 위기. 국가 부도의 문턱까지 간 그때 우리 국민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IMF 제도 하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간치금융이나 정경유착이나 그로 인한 어떤 부실대출 이런 어떤 부정부패들이 좀 해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기업 경쟁력이 높아진 부분이 있었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끈끈한 연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험난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낸 우리의 역사. 지난 위기로부터 배운 교훈은 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위기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경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Yeah.